네, 9월 26일 이정훈입니다. 2023년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인데 다음 주죠. 추석 연휴가 끼어 있어서 오늘 국군의 날 행사를 성남공항 서울기지에서 갖고 또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시가 행진이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거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건국 이후 최초로 대한민국 국군과 함께 짧은 거리입니다. 우리 서울 시내 광화문에 가면 이순신 동상에서 육조광장까지 굉장히 짧은 거리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거리를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군과 함께 걸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그의 아버지인 김정일이는 그 주석단, 저도 그 평양에 한번 가서 김일성 광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김일성 광장이 TV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장에 가보면은 표시가 돼 있어요. 제 군대 생활할 때하고 고등학교 때 교련을 할 때 각자 그 중대별로 서는 위치가 이렇게 박아놨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광장 자체가 서울시 광장, 서울시청 앞 광장 정도? 제 기억은 그래요. 여의도 광장만큼 절대로 넓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건물들이 우리처럼 높지 않아서 그렇지, 높지 않기 때문에 걔네 건물이 커 보입니다. 우리께 워낙 건물들이 높아서 작아 보이서 그렇지, 그 주석단이 있는 건물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항상 정원이나 김정은은 딱 앉아서 손이나 이렇게 흔들었는데, 지금 김정은에 비하면 나이가 2배 가까이 많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장병들하고 걸었습니다. 저는 상당히 의미 있고 개선 장군 모습 같죠.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좀 비가 왔는데 우산도 쓰지 않고,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인가 그때 비가 오니까 그 나이든 6살 많은 당시 국방부 장관이 우산을 씌워주고 열병을 했었죠. 대통령이 앞에 타고 뒤에 이제 국방부 장관이 딱 그 차에 타고 열병을 하는데 비가 오니까 장관이 씌워주는 모습이었는데 별로 보기 좋지 않았어요. 푸틴 같은 경우 비 오면 그냥 비 맞고 딱 그냥 하죠. 통수권자를 비롯한 군인들은 비가 오면 그냥 맞는 거지 우산을 쓰는 게 아닙니다. 정모하면은 우비를 입죠. 근데 불편하니까 안 입고 그냥 모자 정도 쓰고 그냥 가는 겁니다. 오늘 잘했습니다. 아쉬운 거는 오늘 서울 시내 하늘이 굉장히 조용한데, 지금쯤 뭐 블랙 이글, F-35, F-15, 지난번에 보니까 KF-21도 날아다니는 거 잘못 봤나? 비슷해서 그러나? 그런 비행기들이 시끄럽게 날아다녔을 텐데 오늘 날씨가 안 좋으니까 안 띄웠어요. 아무래도 블랙 이글 같은 경우는 높은 고도가 아닌 낮은 고도, F-35도 마찬가지로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낮은 고도로 뜨게 되면 그러면 이제 계기 비행이 불가능하고 육안으로 비행해야 되는데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아예 헬기조차도 안 띄웠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조용한 국군의 날 시가 행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전에는 서울공항에서 기념식이 있었는데,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자신의 안위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면서 북한이 도발할 경우 즉각 응징할 것이고, 북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육해공군의 전략사산을 모아서 전략사령부를 만들 것이고 이미 드론 작전상을 만들었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인민군 갖고 위협하는 김정은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군을 가지고 세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무4로 보이는 미사일, 현무5는 공개 안 했습니다. 현무5는 탄도 중량이 9톤이니 10톤이니, 현무4는 2톤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도 이름을 밝히지 않고 공개를 해버렸고, 천공 시리즈, 그 다음에 롱샘 등등 우리 신형 무기, 그러니까 삼축 체계에 들어가는 무기들을 그 다음에 이제 현무 미사일 등을 공개함으로 해서 북한에게 확실한 한 방에 보낼 수 있다는 사인을 보냈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동북아 정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미국은 나토 회원국에게 요구한 게 있습니다. 각 나라 GDP 대비 2%를 국방비로 사용해달라.
아주 굉장히 세게 요구했었어요. 이 자료를 보게 되면 1990년, 91년 유럽에서의 냉전이 끝났죠. 그래서 독일도 통일되고 동유럽 공산국가가 다 민주국가로 바뀌면서 그 동유럽 공산국가들이 나토에 가입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서독이 유럽에서는 최전선이었어요. 서독과 동독이 마주친 데가. 근데 통일이 됐고 그리고 동쪽에 폴란드가 있습니다. 또 폴란드에서 조금 더 가게 되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 세 나라는 과거 소련을 잃었던 나라인데 이 나라도 나토에 가입하고 폴란드도 가입하고 하니까 이제 독일은 통일 독일은 아주 후방지역이 된 거죠. 헝가리도 가입하고 불가리아 가입하고 그러니까 뭐 2차 대전 일으켰던 이탈리아는 아주 후방 중에 후방이 됐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국방비를 각 나라가 안 쓰게 했어요. 어차피 옆 나라랑 싸워야 하는데 옆 나라랑 다 동맹국이니까.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겼는가 하면 프랑스가 그나마 좀 많이 써서 국방비를 자기네 GDP 대비 1.96, 1.9%. 그런데 이탈리아는 1.5, 독일은 1.3. 거의 1% 정도만 국방비를 썼어요. 이게 이제 국가 안보를 나토가 해결해 주니까 유럽 국가들이 국방비를 안 썼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라인메탈이라는 회사가 레오파트 전차를 만드는데 국방비를 적게 쓰고 부대를 줄여버리니까 전차 수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대, 두 대만 생산할 수 있는 라인만 남기고 다 없애버렸죠. 그러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서 전차가 필요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첨단 무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화력과 기동이 들어가는 겁니다. 화력은 포를 얘기하는 것이고 기동은 전차나 장갑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재래식 전쟁을 하고 있고 약간 후진 전쟁, 첨단 전쟁이 아니니까 화력과 기동이 필요한데 유럽 국가들은 미국도 그랬지만 첨단 무기는 계속 개발해 갑니다. 미슬이나 이런 건. 근데 이 포나 장갑차, 전차 이런 거는 뭐 겨우 소요도 별 필요도 없을 것 같으니까 생산량을 줄이거나 공장을 세웠다가 지금 그게 주로 쓰이니까 당황했잖아요. 폴란드 같은 나라는 그게 필요하니까 전 세계에 타진했는데 누구도 공급 못 하는데 대한민국은 우리 군을 주기 위해서 우리도 사실은 기동과 화력을 많이 생산을 안 했는데 그래도 우린 60만 대군 지금 통일 독일은 한 30만 대군밖에 안 돼요. 인구는 우리가 5천만 걔네는 8천만이 넘는데 그만큼 군대를 줄인 거죠. 근데 우리는 60만이 있다 보니까 화력 기동 장비가 그래도 조금 늘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 군에 주기로 한 거를 폴란드에 긴급하게 그래서 걔네들은 갭을 메꾸는 우선 급하니까 폴란드 전력이 모자라니까 도입해 가서 우리가 지금 사상 최대의 K방산 수출을 기록하고 올해도 지금 대박을 터뜨리려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제 우리 윤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압도적인 압박을 가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걸 현실화하는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유럽에서의 냉전이 붕괴될 때 미국은 레이건 대통령 이후 소련하고 군비 경쟁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SDI라 그래서 소련이 쏘는 ICBM을 우주에서 맞겠다. 우주에 위성을 띄워놨다가 거기서 뭘 쏴가지고 옳은 걸 다 맞겠다라고 하니까 소련도 자기네와 그와 비슷한 SDI를 추진했는데 걔네 기술과 실력으로는 그게 안 돼요. 그거 투자하다가 도저히 못 따라간다. 그럼 미국은 소련이 쏘는 ICBM을 우주에서 막아버리고 자기네 건 다 때려 넣으니까 소련이 박살나잖아요. 소련이 굉장히 위기를 느낍니다. 그리고 어쨌든 자기도 SI를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써서 국방비,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이 군비 경쟁을 벌인 거죠. 그러다가 소련 경제가 힘들어지죠. 그런데다가 아프간 전쟁을 하고 있어갖고 거기다가 많은 군사와 돈을 쓰는데 미국이 계속 아프간 전쟁을 도와줘요. 소련군 싸우는 세력들을. 그렇다고 완전히 이길 정도로 안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10년을 가버립니다. 거기서 소련의 경제가 거덜나 버리죠.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미국은 최첨단 무기는 아직 안 주고 있어요. F-16도 아직 안 줬고. 이제 뭐 집속탄을 줬는데 집속탄이 뭔가 하면 우리 현무 미사일, 이 현무2도 이게 앞에 탄두가 500km 정도 될 겁니다. 탄두. 이게 날아가면 미사일이 날아가면 목표 지점 가서는 쫙 찢어져요. 그리고 거기서 유탄이라고 그러죠. 수류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한 500개가 쫙 나오면서 1000개쯤인가 500개 나오면서 콩알탄처럼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넓은 면적을 초토화시키는 건데 이 집속탄은 이제 뭐 너무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쓰지 말자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안 쓰겠다는 나라도 있는데 미국이 어쨌든
동의하지 않고 있지만 그런 무기를 제공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러시아를 계속 힘들게 하는 거죠. 완전히 우크라이나가 이길 정도로도 아니고 러시아 진 빠지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유럽 국가들도 너희들도 국방비를 GDP 대비 2%로 올려라 라고 하니까 이제 난리가 났죠. 영국 정도만, 영국은 한 2.2%를 늘 써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나머지 국가들은 다 2% 이하였어요. 지금 국방비를 GDP 대비 2%로 올리라는 게 세계적인 트렌드가 됐습니다. 왜냐? 지금 러시아도 붕괴시키고 중국도 붕괴시켜야 돼.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서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지만 동북아에서는 중국이 1대1로라고 해서 남중국해 위기도 만들고 상당히 대환의 위기도 만들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 나토에 대해서 하는 얘기는 이 동북아에도 적용이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자기네 국방비를 GDP 대비 1.1%, 1% 이하로 써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독일도 그렇고 독일은요, 독일 군대는 육군을 예로 들면 사단까지는 독일군 사단장이 지휘를 합니다. 여단까지는. 근데 사단부터 군단으로 올라가면은 그 지휘부는 미군이나 영국군 또는 나토를 구성한 비독일계 네덜란드 군인일 수도 있고 영국 군인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군단장을 하고 지휘부를 형성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키운 사단 여단은 그 위 상급 부대인 군단이 지휘하는데 군단은 독일 군인들이 아닌 나토 군인, 그것도 주력이 미군입니다. 그러니까 독일군은 나토를 자체를 미군으로 볼 수 있으니까 독일군은 미군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군대예요. 그래서 독일 군인들은요, 고급 군인일수록 영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이게 독일이 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독일의 군대를 안 만들어 주려고 그랬어요. 미국이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독일은 다시 목축 국가, 일본은 다시 농업 국가로 돌려놓으면서 독립시키겠다는 게 목표였는데 이 소련이, 같은 연합국이 있던 소련군이 냉전을 일으키고 미국한테 핵무기를 만들어 대항하고 5개, 6개 공산국가를 갖고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만들고 막 이러니까 독일한테 군대를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독일군을 나토가 지휘합니다. 나토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군단장, 사단장부터는 나토가 다 이끕니다. 미군이 이끕니다. 그래서 얘네는 병사 키우는 돈만 되는 거죠. 그리고 일본도 6.25 전쟁이 일어나니까 일본 아예 군대를 못 만들도록 법제화했는데 미군을 보조하는 보조군으로 자위대를 만들게 해주고 그건 철저하게 미군이 통제하게 해버렸어요. 그렇게 된 것이 이제 일본과 독일 처지에서는 자기네가 돈을 들여서 만드는 군대를 자기네가 사용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있고 또 하나 그 나라 두 나라 국민들이 군대를 잔뜩 키웠다가 일본은 군국주의, 독일은 나치즘에 의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자국 국민들이 많이 죽었어요. 우리는 일본의 재무장, 또 유럽의 재무장을 굉장히 두려워하지만 사실 일본과 독일 국민들은 우리가 무장만 했다가 결국 죽은 건 우리였으니까 그들 국민 스스로가 재무장을 반대합니다. 그게 다수 주장입니다. 그래서 국방비를 미국이 통제하는 것도 있으니까 국방비를 많이 안 쓰려고, 일본은 그래서 자기 GDP의 1%를 넘기지 않으려고 하다가 지금 1.1, 1.2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냉전이 끝난 다음에 다 국방비를 줄였는데 미국이 2% 이상으로 올려라! 나토 회의 때마다 요구하고, 이에 따라 일본도 지금 올리고 있는데 일본이 1% 내외의 국방비를 쓸 때 일본의 총 국방비하고 대한민국 국방비,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지금이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일본이 지금도 국방비를 올립니다. 한 2점 몇 %까지 올려요. 1%에서. 그러니까 2배 이상 올라가죠. 그러면은 우리보다 국방비가 훨씬 많아지고 더 많은 무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세상은 그렇게 바뀌고, 독일도 지금 라인메탈에서 레오파드 전차를 한두 대 생산하지만 조만간 많이 생산량을 늘릴 겁니다. 그러면 한국 방산이 위협을 받게 되죠. 미국은 이렇게 나토와 동유럽, 동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이 군비를 늘리면 그에 따라 러시아가, 그 다음에 중국이, 북한도 군비를 늘리죠. 군비 경쟁을 쫙 하다가 못 견디는 쪽이 무너졌다. 무너지게 되면은 1990년, 91년 동유럽 공산국가하고 소련이 무너지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북한도 우리가 윤 대통령이 지금 강하게 연설하면서 하면은 저쪽도 움직이겠죠.
전술 핵 공격 잠수함을 진수하고 뭐 만들고 자석 만들겠죠. 그러면서 거기에 투자하다가 경제가 거덜나면은 밀란이 일어나면서 뒤집어지는 거죠. 또 하나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지금 냉전이라고 하는 거는 소련이 49년도에 핵실험을 함으로 해서 핵을 가지니까 미국과 대등해져서 연합국이 둘로 쪼개지는 거죠. 공산계열, 민주계열. 그래서 싸우면서 냉전이. 근데 이 냉전이 3차 대전이 하느냐 안 하냐가 이게 항상 관건이었는데 날 뻔했죠. 근데 소련도 이게 두려운 거예요. 왜냐? 미국하고 대등하게 핵을 갖고 있으면은 미국과 세계 문제를 논의하는 국제주의를 얻잖아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처져도 힘은 그렇다 이겁니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 5대 이상만 핵을 갖게 했기 때문에 자기는 핵부장이 보장되고 한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과학이 발전해도 핵을 못 갖잖아요. 그게 자기는 유리한 거잖아요. 2차 대전 체제를 유지하는 게 유리합니다. 근데 미국이 너무 두려우니까 50년에 김일성을 시켜서 6.25 전쟁을 일으켜봤던 거죠. 이 스트레스를 글로 풀어보고 붙어보니까 힘도 좀 대충 알겠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작은 전쟁은 있었지만은 본격적인 핵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핵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러시아도 푸틴도 우크라이나에 반격이 세지면 전술핵을 쓰겠다 그러는데 막상 쓰게 되면은 미국으로부터의 전면적인 핵 공격을 받으니까 쓰지 못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핵을 가진 나라에 대해서 쟤네 핵을 있으니까 살살 달래고 대화로 하자. 문재인처럼 가게 되면은 쟤네한테 말리는 거고 그래 써면 죽일 거야. 윤 대통령처럼 나가면은 쟤네 약점을 꿰뚫어 본 거죠. 와해시키는 전략으로 갈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그 방향으로 잘 가고 있어요. 하나 제가 지금 아쉬운 거는 대한민국은 GDP 대비 한 3% 조금 안 되는 2.8%를 국방비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돼요. 우리 2.8이고 일본은 1%인데 우리가 3배 가까이 되죠. 근데 일본이 우리보다 인구가 3배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랑 국방비가 대등한데 얘네들이 2%로 올려버리면 우리의 2배, 3배가 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육군 병장 경호 봉급을 200만 원까지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국방비가 전력 증강하는 비용이 아니라 인건비로 지금 다 나가게 생겼어요. 윤 대통령이 저런 얘기 하시는 건 좋은데 내년 국방비부터 올려야 됩니다. 올려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게 한국형 항모를 짓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공격 원잠이 더 중요하다. 공격 원잠을 짓자 그러는데 항모를 지으면은 항모는 당연히 짓습니다. 공격 원잠은 당연히 수중 호위해서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모를 치고 나가면은 공격 원잠은 따라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항모에다가 F-35B 스텔스 전투기 한 20대를 실을 수 있다. 그러한 항모를 서너 척 갖고 있게 되면, 세 척 갖고 있게 되면 우리가 육상에서 F-35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해상에서도 집어넣을 수 있고 하니까 북한에 또 중국에 하다못해 일본에 대해서도 굉장히 압박을 가할 수 있죠. 항모가 적군의 밥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도 많은데 우리는 이지스함이 있기 때문에 적이 공격하는 거를 막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스텔스를 실은 항모가 있다면 스텔스기를 투입하니까 상대한테 굉장히 압박이 되죠. 이제 한국군은 우리 스텔스 전투기가 40대나 있으니까 이거를 한 번씩 북한에 집어넣어서 개성상공, 평양상공 들어가서 사진 찍어 오거나 그런 걸 작전을 해서 그리고 북한 지역에다가 노 미사일 존을 설치해서 니들이 쏘면 때리겠다. 이렇게 해서 쏘면 때리고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하면 저쪽을 자꾸 계속 군비 경쟁으로 몰아서 와해시키는 쪽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한 첫 번째 조건이 지금 장병들 봉급도 올라가니 국방비를 지금 우리는 2.8%인데 한 3.5 내지 4%까지 올려야만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 대등할 수 있다. 이 관점에 주목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방비를 늘려야만 우리 무기도 많이 소비하게 되면서 우리 방위사업이 크고 그걸 토대로 수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 꼭 짚어봐야 될 게 지금 우리 카이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방산기업으로서 현재 KF-21 전투기를 만들고 있는데 KF-21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큰 거의 100% 전투기입니다. 너무 비쌉니다. 지금 F-35 미국제 스텔스보다 더 비싸거나 비슷할 가능성이 커요. 동급인데 가격이 같다면 여러분 뭘 사겠습니까? KF-21에 너무 매달리면 힘들고요. 우리가 그 전에 T-50을 만들었는데 고동훈련기 이게 세계에 한 달 수출이 안 됐습니다. 훈련기로는. 근데 경공기로는
한 200대 가까이 수출이 되고 있죠. 이게 뭔가 하면은 지금 세계적으로 전투기에도 하이, 미들, 로우가 있는데 로우급 전투기가 서방 세계에는 지금 없어요. F5가 있다가 그게 거의 도태됐는데 그걸 대체할 전투기가 없습니다. 그거를 그나마 FA-50 경공기가 채우고 있는데 이게 또 비쌉니다. 그리고 조종석이 2개나 있다 보니까 불필요하잖아요. 전투를 혼자 할 수 있으니까. 한 자리를 없애고 거기다 연료를 싣고 무기를 실으면 더 많이 싣고 더 많이 때릴 수 있죠. 날아갈 수 있죠. 그래서 단자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려면은 이왕 만드는 거 길이도 더 느리고 이렇게 많은 변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카이에서는 뒷좌석 하나 뜯어내고 거기다 기름만 더 실어서 가는 간단한 방법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전투기가요. 이 무게중심이 연료를 더 싣는다 하면 연료는 가면서 소진이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중심이 잡았다가 뒤로 가면 흔들리게 되고 그러면 비행이 이상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꾸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공군에서 로우급 전투기 생산해달라고 주문해서 그러면 이제 지금 FA-50은 T-50을 토대로 한 거라서 동체가 짧아요. 운전 배우는 거라서 멀리 날아가지는 않아요. 근데 작전용 전투기는 깊이 들어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럼 롱바디가 되고 롱바디 속에다 기름을 더 넣고 무장도 더 달아야 돼요. 그런 식의 개조는 안 하고 현재 짜리몽땅한 거에다가 뒷좌석만 없애서 기름 더 넣는다는 구도로 가서 이 비행거리 느리는 쪽으로 가는데 이게 무게중심도 안 맞고 또 장거리 침투도 어려우니까 이 선형도 바꾸고 하는 식으로 개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저렇게 가고 있습니다. 요거를 좀 바꿔야 됩니다. 바꿔서 T-50을 토대로 F-50이라고 하는 단자기를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 그러면 제법 팔릴 것 같아요. 그래서 F-50으로 돈을 벌어서 KF-21이 실패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적자를 메꾸고 다음 전투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거. 일본이 국방비를 2배로 늘리니까 우리도 국방비를 늘려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항공모함을 추진해서 F-35B를 탑재해야 된다. 그러면 공격 원잠은 자연히 따라온다. 그 다음에 T-50을 토대로 깔짝깔짝하는 지금 단자기가 많은 본격적인 로우급 전투기 F-50을 만들어라. 이 3가지를 하게 되면은 저는 한국 안보하고 방산 그리고 우리의 경제까지 그리고 통일 기회까지 한꺼번에 맞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국군의 날을 맞아서 제가 좋아하는 주제라서 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